대수학 정수론 뽀개기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나눗셈 알고리즘을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결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부대수학의 절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수학 정수론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정리인 나눗셈 알고리즘이 임용시험에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결론을 내린 계산의 관점에서 보면 나눗셈 알고리즘을 반복하는 유클리드 호재법은 대수학 정수론의 기본 계산인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정석적이고 범용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클리드 호재법의 최대 장점인 범용성이 임용시험에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임용시험의 계산에서는 유클리드 호재법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용시험에 출제되는 크지 않은 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나눗셈 알고리즘의 이론적인 관점을 보겠습니다.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목과 나머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나눗셈 알고리즘은 자연수의 정렬승과 짝을 이뤄서 대수학 정수론의 기본적인 존재 정리가 되겠습니다. 기본 존재 정리인 나눗셈 알고리즘으로부터 파생되는 중요한 정리가 아주 많기 때문에 나눗셈 알고리즘을 학부대수학의 절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용시험으로 제안해 보면 아주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실제로 나눗셈 알고리즘의 쓰임새를 보고 임용시험에서 나눗셈 알고리즘의 위치가 애매한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리 1.1.12의 증명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이론반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정리 1.1.12는 A와 B의 최대공약수를 A와 B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보장해주는 정리로 나눗셈 알고리즘의 핵심 아바타가 되겠습니다. 정수 A와 B의 최대공약수 D를 A와 B의 1차 결합인 AX 더하기 BY로 쓸 수 있는 정수 XY가 존재하겠습니다. XY의 존재성을 보장해주는 정리이기 때문에 존재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산은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한 후에 계산을 거꾸로 따라 올라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XY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D분의 TAB를 더했다 빼주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AX 더하기 BY로 만들 수 있는 양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되겠습니다. 또는 AX 더하기 BY의 절대값으로 만들 수 있는 0이 아닌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절대값은 유클리드 정역의 유클리드 노음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최대 공약수의 정확한 표현에서 미니멈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D일 때 D를 AX 더하기 BY로 쓸 수 있는 XY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정리 1.1.1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미니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AX 더하기 BY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최대 공약수인데 AX 더하기 BY로 D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D가 미니멈이란 걸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A와 B가 서로 소이면 역도 성립해서 동치가 되겠습니다. 1은 가장 작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미니멈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리 1.1.12의 증명은 주이데알 정역의 이데알 이론으로 더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증명의 기본 패턴을 익히는 것이 목적이므로 증명의 큰 흐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눗셈 알고리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X 더하기 BY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부분집합을 S라 하겠습니다. S의 원소가 존재함을 보임으로써 S가 공집합이 아님을 보일 수 있습니다. S는 자연수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므로 자연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S의 미니멈 T가 존재하겠습니다. 이제 A를 S의 미니멈 T로 나누면 나눗셈 알고리즘에 의해서 모 Q와 나머지 R이 존재하고 나머지 R은 0 이상 T 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R이 0이 아니면 R은 S의 원소이고
R이 T보다 작으므로 T가 S의 미니멈의 모순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R은 0이고 T는 A를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나눗셈 알고리즘과 자연수의 정렬성이 짝을 이루는 기본 패턴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리의 증명이 아니고 나눗셈 알고리즘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증명의 자세한 설명은 기본 이론반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1.1.12는 나눗셈 알고리즘의 중요한 아바타로서 정역의 이데알 기호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에서 A의 배수의 집합은 환의 관점으로는 A가 생성하는 주이데알이 되겠습니다. 즉 환의 이데알 이론은 정수의 성질을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생성하는 주이데알과 A가 생성하는 주이데알과 B가 생성하는 주이데알의 덧셈이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질은 주이데알 정역의 핵심 성질로 학부대수학의 가장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즉 나눗셈 알고리즘의 변형으로 얻은 정리 1.1.12가 학부대수학과 정수론의 핵심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리 1.1.12의 증명 과정에서 사용한 나눗셈 알고리즘은 나눗셈 알고리즘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정리의 증명의 기본 패턴이 되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0 이상의 정수의 부분집합 S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S만 잘 선택하면 그 다음은 항상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연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S의 미니멈이 존재하고 S의 미니멈으로 원하는 수를 나누면 나눗셈 알고리즘에 의해서 목과 나머지 R이 존재하겠습니다. 간단한 계산으로 R이 S의 원소임을 보이고 나면 나머지 R이 0이 되기 때문에 증명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만일 R이 0이 아니라면 R은 S의 원소이고 S의 미니멈보다 작기 때문에 모순이 되겠습니다. 만일 임용시험에서 존재성을 보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존재성을 보일 때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용해야 된다면 이 패턴으로 증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정확히 풀지 못하더라도 모범 답안의 큰 흐름을 따라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고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따라서 이 패턴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제 뽀개기 강의와 문제풀이반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반은 글자 그대로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학적인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지만 수학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임용시험의 합격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1점이라도 더 받는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즉 수학적으로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작성한 답안에서 1, 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뽀개기 강의는 이 목적을 위해서 개설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모의고사반 첨삭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던 것들을 조금 일찍 시작해보자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개설을 한 것입니다. 제 모의고사반에서 첨삭을 받으신 분들의 합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첨삭을 받으신 분들이 바로 모의고사를 수강한 해에 합격하기보다는 그 다음 해에 합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의고사반은 시험에 임박해서 개설되기 때문에 첨삭의 효과가 그 해에 바로 나타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수학의 관점이 아닌 시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강의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수학을 매개로 공부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수학이 아닌 어떻게 해서든 채점위원으로부터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받아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문제라고 판단이 된다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중간에 계산 과정은 생략하더라도 반드시 이 형태로의 답안 작성을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답안을 작성해 보는 연습은 임용시험에 아주 중요한 준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강의하려면 채점위원들의 채점 과정을 조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은 공식적인 강의에 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 세밀한 부분의 이야기들은 개인적인 상담이나 모의고사반의 첨삭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수학이 아니고 임용시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머지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패턴은 다항식환 버전의 나눗셈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항식환에서도 정리 1.1.12와 같은 명제가 그대로 성립하겠습니다. 정리의 증명이나 문제의 풀이 과정에서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D이면 AS 더하기 BT로 D를 만들 수 있는 ST가 존재함을 이용했거나 A와 B가 서로 소일 필요충분 조건이 AS 더하기 BT로 이를 만들 수 있음을 이용했다면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용한 것이지만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나눗셈 알고리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용시험 답안에도 나눗셈 알고리즘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수학 정수론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아주 많은 문제에서 이 두 사실을 이용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눗셈 알고리즘이 핵심적인 정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안에는 나눗셈 알고리즘을 언급하지 않음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정리 1.1.12가 나눗셈 알고리즘의 결과이므로 정리 1.1.12로부터 유도된 아주 많은 정리들도 나눗셈 알고리즘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나눗셈 알고리즘을 학부대수학의 절반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정리들이 나눗셈 알고리즘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리의 증명 과정에서 나눗셈 알고리즘은 언급하지 않고 정리 1.1.11을 언급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눗셈 알고리즘의 결과인 다음 정리들도 정리의 증명에는 나눗셈 알고리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두 정수론의 기본 정리들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정리들을 이용해서 증명한 명제들도 나눗셈 알고리즘으로부터 얻은 정리들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눗셈 알고리즘의 수학적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정리이지만 임용시험의 답안에는 정리 1.1.12와 같은 핵심 정리를 증명할 때에만 언급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나눗셈 알고리즘을 직접 이용하는 정리의 증명 몇 개를 더 보겠습니다.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라는 다음 정리는 대수학 군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정리가 되겠습니다. 생성원의 존재성을 보이면 되기 때문에 역시 존재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연수의 정렬성을 이용하기 위한 0 이상의 정수의 부분집합 S의 선택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증명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군 G가 A가 생성하는 순환군일 때 먼저 자명한 부분군도 순환군임을 언급하고 H가 자명한 부분군이 아니면 A의 K제곱이 항등원이 아닌 H의 원소가 되는 자연수 K의 집합을 S라 하겠습니다. H가 자명한 부분군이 아니기 때문에 S는 공집합이 아니고 자연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S의 미니멈 M이 존재하겠습니다. M이 S의 원소이므로 AM제곱은 H의 원소이고 AM제곱이 생성하는 순환군은 H의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역으로 H의 원소 AK제곱에 대해서 K를 M으로 나누면 0 이상 M 미만의 나머지 R이 존재하겠습니다. 또 AR제곱은 H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만일 R이 0이 아니라면 AR제곱은 항등원이 아닌 H의 원소이므로 R은 S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S의 원소 R이 S의 미니멈 M보다 작기 때문에 모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R은 0이 되겠습니다. AK제곱은 AM제곱의 Q제곱이므로 AM제곱이 생성하는 순환군의 원소이고 H가 AM제곱이 생성하는 순환군의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이 둘을 종합하면 H는 AM제곱이 생성하는 순환군이 되겠습니다. 증명의 단계는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기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리 1.1.12와 3.2.13의 증명을 비교해보면 다른 정리이기 때문에 디테일은 다르지만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단계는 0이 아닌 정수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S를 선택하고 자연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S의 미니멈이 존재함을 언급한 후에 특정한 수를 S의 미니멈으로 나누면 나눗셈 알고리즘에 의해서 0 이상 S의 미니멈 미만의 나머지 R이 존재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나머지 R이 0임을 보이면
증명이 끝나겠습니다. R이 0임을 보이는 단계에서 R이 0이 아니면 R이 S의 미니멈보다 작은 S의 원소이므로 모순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정리 3.2.13의 증명 과정에서 추가로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순환군의 부분군 H의 생성원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전체군 G가 A가 생성하는 순환군일 때 부분군 H의 생성원은 A의 M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M은 S의 미니멈으로 자연수 K에 대해서 AK제곱이 항등원이 아닌 H의 원소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정리 3.2.13처럼 순환군의 대부분의 이론도 나눗셈 알고리즘의 아바타가 되겠습니다. 정리의 증명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체 FU의 다항식환 fx가 주이데알 정역이라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생성원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 정리가 되겠습니다. 증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나눗셈 알고리즘의 틀을 따라가는 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리 5.7.15의 증명을 기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 5.7.15를 증명하라는 문제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나의 목적은 완벽한 증명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지를 쓰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이데알 정역임을 보이는 것이므로 생성원의 존재성을 보여야 하고 체 FU의 다항식화는 유클리드 정역이므로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의 첫 단계는 0 이상의 정수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S를 찾는 것입니다. 즉 다항식환 fx의 이데알 i와 관계가 있는 0 이상의 정수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다항식과 관련이 있는 정수는 당연히 다항식의 차수이므로 S는 다항식의 차수들의 집합일 것입니다. 다항식은 이데알 i와 관계가 있어야 되므로 fx는 i의 원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0다항식은 차수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i의 원소 중에서 0이 아닌 다항식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택한 S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즉 이데알 i에는 0다항식이 아닌 다항식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알 i가 자명한 이데알이 아니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역 fx의 자명한 이데알은 주이데알이므로 자명하지 않은 이데알이 주이데알임을 보이면 된다고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단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분 점수를 받기 위해서 패턴으로 기억하고 있는 나눗셈 알고리즘의 쓰임새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용시험의 채점 기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임용시험의 채점 기준은 답안 작성자의 수학 실력에 따라서 점수를 다르게 주기 위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자명한 이데알은 주이데알이고 자명하지 않은 이데알만 보이면 된다라고 하는 첫 단계만 작성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를 제출한 수험생과는 실력 차이가 나므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부분집합 S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실력 차이가 확실하므로 부분집합 S를 찾은 것에 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S의 미니멈이 존재한다라는 서술까지 포함되면 확실하게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뽀개기 강의의 목적은 모르는 문제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고 제가 첨삭을 하는 것이지만 이 단계는 모의고사반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면 편리한 패턴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계속 답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문제를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패턴을 적용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즉 수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시험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n이 S의 미니멈이라는 것은 이데알 i의 n차 다항식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다항식을 P라 하면 Px가 생성하는 주이데알은 i의 부분 이데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fx가 주이데알 정역임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명하지 않은 이데알 i는 주이데알이라고 우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생각이 없이 시험의 관점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수학적으로 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px가 생성하는 주이데알이 i와 일치한다고 우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 나한테는 이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패턴의 다음 단계는 px로 나누는 나눗셈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나머지가 0이므로 i는 px가 생성하는 주이데알이라고 우기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누어지는 다항식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데알 i의 원소 fx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나눗셈 알고리즘에 의해서 fx를 px로 나누면 0 또는 차수가 px의 차수인 n보다 작은 나머지가 존재하겠습니다. 수학적인 증명에서는 다음 단계로 나머지 rx가 i의 원소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는 이쪽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것을 보일 능력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패턴의 다음 단계에서 rx는 i의 원소이므로 이유는 몰라도 rx가 i의 원소라고 써야 하는 것이 필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rx가 0이 아니면 n이 s의 미니멈이라는 사실에 모순이라고 우기고 rx가 0이므로 이데알 i와 px가 생성하는 주이데알이 일치한다고 쓰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안을 쓴다면 중간에 계산이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답안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답안을 작성한 나는 수학적으로 문제를 푼 것이 아니고 오직 패턴에 맞춰서 답안을 구성한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채점을 하는 채점위원은 내가 어떻게 답안을 작성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답안지만을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정도의 답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빠진 계산도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의 답안지 여백이 좁기 때문에 실제로도 많은 계산들은 생략하고 답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실 몰라서 계산을 채우지 못한 것인데 채점자가 보기에는 답안지의 여백 때문에 생략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이 좋다면 이 답안지는 4점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2, 3점은 받을 수 있는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연습을 하는 것까지가 임용시험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수학적인 관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수학 정수론의 뽀개기 강의에서는 수학적인 관점과 시험적인 관점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과정에서 이데알 i의 생성원을 찾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데알 i의 생성원 px는 i의 원소 중에서 차수가 제일 낮은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수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리는 유클리드 정역은 주이데알 정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리의 증명은 체 f의 다항식환 fx가 주이데알 정역이라는 정리 5.7.15의 증명에서 차수를 유클리드 노음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역시 증명 과정에서 이데알의 생성원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데알의 0이 아닌 원소 중에서 유클리드 노음이 제일 작은 원소가 생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눗셈 알고리즘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결과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GN의 원소가 0부터 n-1까지 n게임을 알려주는 것이 나눗셈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체 f의 다항식환 fx의 잉여환의 원소의 구성도 나눗셈 알고리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체 fv의 다항식 스몰 f가 n차 다항식일 때 스몰 fx가 생성하는 주이데알의 법인 다항식환 fx의 잉여환은 n-1차 이하의 다항식들의 잉여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스몰 fx로 나눈 나머지의 잉여류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특별히 증명이 필요 없고 결과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수학 정수론의 아주 많은 정리가 나눗셈 알고리즘으로부터 유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임용시험의 답안에 나눗셈 알고리즘을 언급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임용시험 답안에는 나눗셈 알고리즘으로부터 증명한 기본 정리를 언급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나눗셈 알고리즘은 수학적인 중요성에 비해서 임용시험에서의 중요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수학 정수론에서 존재성을 보이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용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존재성에 변형된 표현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산의 관점에서도 나눗셈 알고리즘이 정석적이고 범용적인 방법이지만 임용시험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수로 특별한 경우에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용시험에서는 존재성을 보이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는 패턴만 기억하면 충분하겠습니다. 학부대 수학의 절반이라고 부를 정도로 학문적으로 중요한 나눗셈 알고리즘이 임용시험에서의 중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이론적인 관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계산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클리드 호재법이 아닌 다른 계산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임용시험에 출제되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방법이기 때문에 유클리드 호재법과 같은 범용성은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정석적이고 범용적인 방법인 유클리드 호재법의 표를 이용한 계산을 익히고 임용시험용 계산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연습은 무조건 계산을 많이 해보는 것이 아니고 임용시험에 알맞은 계산 방법을 익히는 것이 계산 연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유클리드 호재법의 표를 이용한 계산의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유클리드 호재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A를 B로 나누면 몫이 Q1이고 나머지가 R1일 때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B와 R1의 최대 공약수와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 B를 R1으로 나눈 나머지가 R2이면 B와 R1의 최대 공약수는 R1과 R2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R1을 R2로 나눈 나머지가 R3라면 우리가 구하는 최대 공약수는 R2와 R3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R3가 R2를 나눈다면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R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계산이 끝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 R3를 A와 B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지금의 계산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작업이 상당히 귀찮고 연습장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필기양과 계산량이 적어져서 상당히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단계는 유클리드 호재법에 나머지 조건을 맞춰가면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최대 공약수를 빠르게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나머지의 조건을 굳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첫 단계로 나머지의 조건을 지키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A와 B를 나란히 쓰겠습니다. 저는 주로 절대값이 큰 수를 왼쪽에 절대값이 작은 수를 오른쪽에 쓰고 있습니다. 첫 단계로 A를 B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 B의 배수 중에서 A 아래쪽에서 A와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몫 Q1과 나머지 R1을 구하고 다음 단계로 B의 아래쪽에서 B에 가장 가까운 R1의 배수를 구해서 B를 R1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최대 공약수만을 구하는 것이 목표라면 나눗셈 알고리즘의 몫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A와 B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려면 몫도 반드시 적어둬야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반복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반복해서 나누어 떨어지기 바로 직전의 나머지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다음 최대 공약수를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9005와 3003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9005와 3003을 나란히 쓰고 9005보다 작으면서 9005에 최대한 가까운 3003의 배수가 6006이므로 몫은 2이고 나머지는 2999가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 9005에 최대한 가까운
3003의 배수를 구한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산 과정에 대한 중요한 생각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반복해서 최대 공약수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계산을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계산의 마지막 단계의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무조건 나누어 떨어지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 따라서 나누어 떨어지기 바로 전의 나머지 1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이 확실하다면 호재법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떨어지기 바로 전의 이 나머지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유클리드의 호재법에서 나머지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머지의 조건과 상관없이 A가 BQ 더하기 R이면 A와 B의 최대 공약수와 B와 R의 최대 공약수는 일치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만 구한다면 굳이 나머지의 조건을 지킬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나머지의 조건을 지킨다면 A를 B로 나눌 때 B의 배수 중에서 A에 가장 가까운 배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B에 15배를 했더니 A보다 큰 수가 되었다면 나머지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계산한 B 곱하기 15의 계산을 버리고 다시 B 곱하기 14나 B 곱하기 13을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산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클리드 호재법에서 나머지의 조건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론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의 조건을 주면 나누는 수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나눗셈이 끝이 난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즉 이 나머지의 조건은 유클리드 호재법이 무한히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끝난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위해서는 나머지의 조건을 지킬 필요가 없고 목과 나머지의 범위를 음수까지 확장한다면 계산이 더 간단해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를 B로 나눌 때 B 곱하기 15가 A보다 커졌다면 이 계산을 버리지 말고 나머지를 음수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A를 B로 나눌 때 A에 가장 가까운 B의 배수를 구할 필요 없이 A에 적당히 가까운 B의 배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앞으로 우리가 익힐 계산의 핵심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동반원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9005와 3003의 최대 공약수를 이 생각으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3003 곱하기 3은 9009로 9005보다 크지만 그대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751이 3004이므로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은 모든 수를 나누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이 확실하고 최대 공약수는 마이너스 1의 동반원인 1이 되겠습니다. 동반원은 가역원을 곱한 것은 같은 것으로 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수에서는 가역원인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곱셈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나머지의 조건을 무시하면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의 조건을 무시한다고 해서 항상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음수를 도입함으로써 절대값이 작은 나머지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더 내보겠습니다. 분명히 계산의 단계가 줄었지만 더 빠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수학자들의 본능이 되겠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으니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의 조건을 무시한다면 계산의 단계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각자 편한 대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마지막 단계에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8을 나누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마이너스 2의 동반원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의 계산도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절대값이 작은 나머지를 구하면 계산이 빨라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의 절대값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계산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계는 조금 길어지더라도 각 단계의 계산이 간단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이때 몫을 0으로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8183과
6069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6069 곱하기 3이 18207이므로 나머지는 마이너스 24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253을 곱하면 6072이므로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 단계는 나누어 떨어지는 것이 확실하므로 최대 공약수는 마이너스 3의 동반원인 3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서 마이너스 253을 찾는 것은 간단한 계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 마이너스 250을 목으로 택하면 나머지가 69로 나머지의 절대값이 나누는 수의 절대값보다 커지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계산의 몫을 0으로 택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계는 길어졌지만 마이너스 250을 곱해서 계산한 결과를 버리고 다시 계산하는 것보다는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클리드 호재법을 표로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유클리드 호재법은 이론과 계산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어떠한 숫자가 주어지더라도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범용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특정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조금 전에 이론을 무시하고 나머지의 조건을 버려버리면 계산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을 확인해 봤습니다. 나머지의 조건을 무시한 유클리드 호재법이 최대 공약수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정수가 주어지더라도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범용성을 유지한다면 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정수를 결정한 다음에는 이 두 정수에 맞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용시험에서는 유클리드 호재법의 최대 장점인 범용성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임용시험에서 출제되는 크지 않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수학 정수론 뽀개기 강의의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